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병법사 제164부 풍우나 모문용 가도에 입성하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1621년 7월 웅정필이 실각이 된 다음에 원흥태가 새롭게 요동 경력으로 들어왔죠. 하지만 원흥태는 천상 행정 관료 출신이었기 때문에 나름 이제 열심히 성심껏 하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웅정필만큼의 실력을 낼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후금의 공세를 막아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제 요양과 심양이 함락되고 그동안 애써서 웅정필이 구축해놨던 요동 방어망이 송두리째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동 경략 원흥태는 스스로 자결을 함으로써 생을 마감하게 되고, 자, 이로써 이제 명은 완전 요동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치명적인 사건이 발생을 했다는 거죠. 당시 요양성이 함몰될 때 이때 굉장히 많은 중국인들이 어디로 도망을 왔냐면은 사실은 조선으로 도망을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본국으로 가야 되는데 본국으로 돌아갈 그 퇴로가 막힌 상태에서 엉겁결에 그래도 후금한테 지배를 당하는 차라리 조선 쪽으로 건너가서 사는 게 낫지 않겠냐 해가지고 조선 땅으로 건너온 사람들이 의외로 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 넘어왔던 사람 중에서 한 사나이가 있었으니 그 사람이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죠. 앞으로도 자주 등장하게 된 인물인데 바로 모문룡이라는 명의 장수였어요. 자, 모문룡은 휘하의 장병과 함께 미처 본국으로 철수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엉겁길에 조선의 의주 지역으로 도망을 쳐오게 됩니다. 사실 이 무렵이 되면은 후금이 요동 패권을 장악하게 되자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꽤 많은 중국인들이 조선 의주로 도주해온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중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득실거리는 상태가 되는데 개중에는 또 이제 후금한테 포로로 잡혀있다가 탈출했던 사람들, 그래서 뭐 변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꽤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중국인들이 여기에 우글거리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모문령이 묘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현재 지금 의주 지역으로 들어온 중국인들은 사실상 지휘부를 잃고서 방황하고 있는 거의 난민이나 다름없는 신세였죠. 딱히 이들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가 취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조선 측도 지금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갖다가 아직 명확하게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서 좀 이제 반쯤 방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모문령이 그래도 나름 자기가 이제 장수 출신이니까 이들의 지도자 행세를 하면서 여기서 중국인들을 규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뭐 규합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제 잘 한번 살아보세, 이 정도까지만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여기서 이제 모문령이 사고를 칩니다. 모문령이 중국 난민들을 갖다 규합을 해가지고 요동수복을 부르짖으면서 군대를 조직하게 되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압록강을 건너서 진강, 후금의 전초 기지 중 하나였던 진강을 들이쳐가지고 후금의 소규모 수비대를 격파하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록에 보면 이렇게 써있죠. 모문용을 보내어 진강을 항복받도록 하니 사람들이 서로 내응하여 서동, 양원의 부자 형제를 죽였고 수보가는 내정 70여 명을 베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금의 전초 기지에도 당연히 이제 거기에 억류돼서 살고 있던 중국인들이 제법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안에서 내용을 해줬기 때문에 상당히 손쉽게 승리를 거둘 수 있었고, 애초에 규모도 그렇게 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후금 측 전사자가 대략 한 70여 명 정도 나왔던 걸로 봐서는 대략 한 몇백 명 정도의 수비대가 배치되어 있는 그런 정도 규모의 요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모문령이 진강을 함락시키는 이른바 진강 사건이라는 게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작은 승리에 크게 고무된 모문령, 명예 조정에다가 자신의 전공을 과장되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후금의 전초기지인 진강을 쳐가지고 이런 어마무시한 전과를 올렸습니다. 앞으로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동을 수복해 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보고서를 과장해서 올리니까 뭐 명예 조정 입장에서는 그 보고서를 보고서 액면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 사실상 뭐 이 이상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모문령을 현재 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중국인들의 실질적인 지휘관으로 인정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럼 네가 완장 차고서 거기서부터 한번 잘 해봐, 이런 식으로 이제 명예 조정이 나왔다는 거죠.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모문룡이 진강을 공격한 것에 대해서 격분한 후금은 즉각적으로 보복 조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쭈구리 이것들 봐라 하면서 바로 이제 군대를 파견하게 되는데요. 자, 모문룡, 후금의 군대가 대대적으로 반격을 가해온다라는 소식을 듣자 사실 모문룡이 요양성이 함락되는 과정에서 후금 군대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직접 눈으로 봤잖아요. 그래서 이거하고 정면으로 맞서 싸울 용기는 없었던 건지 바로 여기서 황급히 평림 복장으로 변복을 한 다음에 조선으로 그대로 내빼버렸다는 거예요. 결국 후금군은 이렇게 해서 버러우를 탔던 모문룡을 처단하지 못했고 모문룡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져가지고 조선으로 도망쳐오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후금군이 조선 영토까지 쳐들어오긴 좀 이제 그러니까 압록강 부근에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그 광경을 바라봤던 모문룡. 후금 군대가 되돌아가자 다시금 중국인들을 규합해가지고 요동을 수복하자 하면서 이제 그렇게 나오는 상당히 이제 좀 추잡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이게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모문룡이 이러한 행태를 바라본 광해군. 굉장히 긴장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옛날하고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게 뭐냐면은 이제는 후금하고 조선하고 영토가 맞닿아 버렸어요. 옛날엔 그래도 중간에 이제 요양, 심양과 같은 그런 명예, 거점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거점들이 완벽하게 붕괴되고 후금하고 영토적으로 맞닿아 버렸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후금이 진짜 뚜껑 열려가지고 횟가닥해서 조선으로 쳐들어오면은 당장 지금 후금하고 전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직면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도 전에는 명이 앞에서 이제 어느 정도 완충지대를 해주고 있었고 여차하면은 명의 지원을 받을 수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조선과 명이 육상 교통로가 끊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치명적인 사건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광해군 당연히 이제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저 인간 저러다가 사고 엄청나게 크게 칠 것 같은데 이미 진강 사건이라 사고를 치기도 했지만 이게 더 큰 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라고 본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자, 그래서 광해군은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 후금이 모문룡만을 목표로 공격을 해왔고 일단 모문룡이 조선 땅으로 도망쳐서 오니까 조선하고 당장 전쟁을 하기가 부담스러워서 주먹이 운다 하고서 돌아갔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아예 그냥 후금이 조선을 타깃으로 삼아가지고 근원지를 들어엎자 그런 이제 생각으로 조선으로 밀고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당시 이제 실록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모문룡은 남쪽 지방의 사람이다. 요양성이 함락될 때 탈출하여 여순 어기에서 바다를 통해 동쪽으로 나와 의주에서 기거하면서 현재 개책을 하였다. 그러니까 요양성을 탈출해서 본래는 본국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여순 쪽까지 그렇게 이제 도망을 쳤다가 미처 이제 본국으로 가지 못하고 엉겁길에 조선 쪽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의주에 이제 머물면서 여기 있는 중국인들을 규합해가지고 나름 이제 뭔가 조직을 이끌어 나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세력이 고단하고 미약하였으나 가도로 들어가 운거하면서 세력이 날로 확장되어 노적들이 동쪽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니까 모문룡이 점점 세력이 커지게 되니까 노적, 즉 후금이죠. 후금이 이제 이 부분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다는 거예요. 이게 광해군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이제 긴장스러운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조선은 후금하고 웬만하면 전쟁을 안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다. 그게 광해군의 방침이었어요. 물론 이 방침 자체는 크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최대한 시비거리를 만들면 안 되는데 문제는 조선이야 지금 현재 조심스럽게 행동을 하고 있지만 이 모문룡이 자꾸 사고를 치면서 시비거리를 만들게 되면은 결국 끝내 후금이 조선을 타깃으로 공격해올 확률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정말 참 진퇴양난인 게 뭐냐면은 피난을 해가지고 도망쳐온 중국인들과 모문룡을 돌려보낼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 원해서 가는 게 아닌다 하면은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아직 명이 망한 게 아니고 따지고 보면은 명이 진짜 영토는 만리장성 이남이잖아요. 장성 이남이 진짜 영토고 요동 지역은 원래부터 본토라기보다는 약간은 좀 이제 어떤 개념이냐라고 하면은 오늘날 미국으로 치면은 알래스카 같은 개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명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통치를 한다기보다는 영토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따로 이제 살짝 떨어져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여기서 이제 군사적인 거점으로 활용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간접적으로
통치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정도의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상실했을 뿐인데, 물론 이것도 큰 거긴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지금 현재 명이 당장 망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만약에 명의 장수를 갖다 홀대를 하고 중국인들을 다 추방시켜버린다 라고 했다가는 명과의 외교적 갈등에 봉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명으로부터도 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역사적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명이 결국에는 후금한테 망한다. 정확하게 뭐 청이죠. 청한테 망한다라고 알고 있으니까 이제 아까짓 거 다 추방시키면 어떠냐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데 당시에는 절대 그게 아니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고심 끝에 광해군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얘들이 이대로 일단 자꾸 사고 칠 것 같으니까 차라리 좀 우리가 관리하기 편하게 한 군데로 몰아넣자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모문용을 설득을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당신들 자꾸 의주에서 그렇게 들쑤시고 다니지 말고 그러면 후금이 타깃으로 잡고서 의주로 쳐들어올 확률이 높지 않냐. 그렇게 되면 당신들도 크게 피해를 입을 거다. 그래서 약간 후방 쪽에다가 중국인들이 머물 수 있는 나름의 피난처를 제공을 해줄 테니까 그냥 거기로 가가지고 머물라고 요청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게 뭐였냐면은 바로 평안도 철산 앞바다에 있는 가도라는 섬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제 평안북도 철산군에 속해 있는 섬이죠. 나름 그래도 이제 철산 앞에 있는 제법 크기가 큰 섬인데요. 광해군이 정중하게 요청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이게 반쯤 강제였어요. 그냥 웬만하면 절로 가지. 안 가면 좀 이제 서로 피곤해질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압박을 줘가지고 거의 뭐 이제 일로 떠밀다시피 보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모문용이 광해군의 강요에 의해서 결국 가도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모문용이 좀 약간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리다시피 해가지고 가도로 들어가긴 했는데 막상 가도로 들어가고 보니까 아니 세상에 이렇게 좋을 수가.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가보니까. 왜 좋을 수밖에 없었냐면은 일단 첫째, 가도는 섬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면은 후금은 수군 전력이 굉장히 취약하단 말이에요. 현 시점에서는 제대로 된 수군 전력이 거의 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군 전력이 굉장히 취약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다가 어느 정도 이제 국경에 근접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약간은 좀 후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금이 조선의 영토를 경유하지 않고서는 가도를 칠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아니 설사 철산군까지 밀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바다를 건너갈 수단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대규모 수군을 후금은 아직은 보유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안전지대라는 겁니다. 얘가. 자, 그에 반해서 모문용은 백기를 이용해서 봉국하고 연락을 취하면서 교통을 할 수가 있었고 여차하면 조선에 지원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했다는 거죠. 굉장히 교통적으로 봤을 때 아주 절묘한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이 가도라는 지역이었어요. 자, 이처럼 가도의 가치를 알아본 모문용, 즉각 청북, 즉 청천강 이북 일대를 떠돌고 있던 중국인들을 모두 가도로 직결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도를 요새화하는 작업에 돌입하게 되었다는 거죠. 아예 여기서 장기간 주둔하면서 이곳을 자신만의 요새로 삼을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도라는 천의 요새를 얻은 모문용. 즉각 명예 조정에다가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은 기뻐해 주십시오. 조선 측의 협조를 얻어서 드디어 요동수복을 위한 전진 기지를 마련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실컷 과장된 보고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말을 믿은 명예 조정은 막대한 자금을 모문용한테 하사를 해가지고 좋아 그럼 네가 완장 차고서 한번 제대로 해봐. 지난번 진강 사건처럼 한 건 또 올려봐봐. 그런 식으로 이제 또 밀어줬다는 거예요. 자, 근데 명예 조정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모문용 이 자금을 가지고서 상당히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였냐? 모문용은 명예 조정으로부터 하사받은 자금을 가지고 조선의 상인들과 거래를 해서 조선에서 나오는 각종 진귀한 물품들을 사들였다는 거죠. 아마 주로 이제 인상 같은 거 사들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문용은 이렇게 해서 구입한 물건들을 당시에 실세 중에 실세였던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죠. 바로 환관, 위충현에게 뇌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당 측의 환심을 사는데 성공을 하게 됐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뇌물을 받아먹은 엄당 측, 당연히 소금을 먹은 사람이 물을 캔다고 엄당 측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문용 이 친구 뭘 좀 안 해? 하고서 더 큰 자금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문용은 이걸 가지고서 어마어마한 재테크를 통해서
막대한 재력과 권세를 얻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은 하여튼 잔머리는 되게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자, 실록에 보면 이렇게 써있죠. 얼마 뒤 그는 요동의 백성 2에서 30만 명을 구제한다는 명목으로 실제로 진짜 이 10만이 넘는 단위의 인구가 가도라는 섬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뭐 가도가 무슨 제주도만한 크기도 아니고 사실 뭐 그래도 어느 정도 면적은 있다고 하지만 이게 몇십만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섬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때 당시 기술력으로는. 근데 여기 이렇게 많은 인구가 들어갔으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명예조정에서는 당연히 이제 여기서 지원금을 보내게 되는데요. 중국 조정을 속여 해마다 탕은 20만 양을 끌어냈다. 그러나 암암리의 환관, 위충현의 무리들과 결탁하여 포장도 풀어보지 않은 채 내당으로 들여보내고 가도에 필요한 식량은 우리나라에게 부담시켰다. 그들은 거짓으로 첩보를 올리고 심지어 모대 장전을 지어 전벌의 공적을 떠들여댔다. 그래서 가짜 전공을 만들어서 명예조정에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해서 받은 지원금을 타내서 밀거래를 통해서 진기한 물건을 만든다. 그리고 그 진기한 물건을 가지고 와서 위충현에게 뇌물로 바치고 엄당치게 환심을 산 다음에 다시 또 여기서 지원금을 더 타낸다. 이런 식으로 재테크를 해서 부를 축적했던 인물이 바로 모문용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모문용 입장에서는 재테크의 파라다이스라고 불릴 수 있는 게 가도였는데 사실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좀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섬이 수용 가능한 그런 이제 인구를 초과해버린 거예요. 요즘 기술력으로는 아마 이제 몇십만 명 들어가서 사는 것도 가능할 것 같긴 한데 당시 기술력으로는 이렇게 많은 인구가 들어가서 거주하기는 힘들었다는 거죠. 제일 치명적인 문제가 뭐였냐면은 식량 문제였어요. 이 식량은 철저하게 가도에서 자급자족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이제 바로 이거죠. 명예조정이 일일이 곡식을 배로 실어서 가도에다 전달을 해준다. 상당히 번거로운 과정이잖아요. 더군다나 이때 당시 이제 백길이 험해가지고 중간에 가다가 침몰을 당하거나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아무래도 이 식량이라는 것 자체가 부피가 원체 큰 물건이다 보니까 동원해야 되는 선박수도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예조정은 이러한 방식은 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따라서 명예조정은 모문용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돈을 충분히 줄 테니까 차라리 조선 측에서 식량을 구매해서 조달을 해라라고 그렇게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예조정이 모문용한테 하사했던 지원금은 사실은 이런 목적이 원래는 강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모문용이 그 돈 가지고서 자꾸 밀거래를 해가지고 엄당 측에 바친 뇌물을 구입한 데만 혈안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은 사실 조선이라는 나라가 누차 강조드렸지만 농업 생산력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조선이 풍년이 들면 또 모르겠는데 만약에 흉년이라도 든다면 도저히 가도에 이제 거주하고 있는 수십만 명의 중국인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양의 식량을 팔아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건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가도가 위치한 곳은 조선에서도 척박한 곳인 청북 일대죠. 여긴 정말 가난한 동네잖아요. 알고 보면 함경북도하고 더불어가지고 평안북도 일대는 조선에서 굉장히 가난한 지역 중 하나였다는 거죠. 그리고 조선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때까지만 해도 상업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하지 않아가지고 설사 풍년이 들었어도 주로 남방 지역, 삼남 지방이 진짜 풍족한 식량이 나오는 지역인데 애초에 이게 여기까지 유통이 좀 잘 안 돼요. 대개 다 그 지역에서 소모하는 그런 형국이라 가지고 그러니 이 평안북도 일대는 원래 식량이 많지가 않은 그런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기서 제대로 돈을 주고 사도 공급받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조선의 국왕인 광해군은 모문용을 처음부터 탐탁치 않게 보고 있었습니다. 저거 완전 사기꾼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광해군은 생각 같아서는 모문용과 가도의 한인들을 본국으로 당장 돌려보내고 싶었겠지만 이게 명가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서 가도를 일단 보내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따라서 광해군은 공연히 모문용과 교류를 해가지고 후금을 자극하는 것을 가급적 피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강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모문용이 조선 측으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물자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는 거죠. 자, 이처럼 가도의 모문용은 조선 입장에서 그야말로 골칫 덩어리, 암덩어리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이것을 엄청난 기회로 보여졌다는 거죠. 그게 누구였냐면은 새롭게 요동순무로 임명되었던 왕화정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얘기했었죠. 실가땅했던 웅정필이 요동 경략으로 다시 복직을 하게 되고, 근데 또 이거를 견제할 목적으로 요동순무로 왕화정이라는 인물이 다시 또 이제 등용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왕화정이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왕화정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 이 가도의 모문용을 이용해서 후금의 후방을 교란을 한다면은 손쉽게 요동을 수복할 수 있지 않겠냐?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또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에 기반을 해가지고 요동수복 작전을 수립하고 있었다는 건데, 과연 왕화정의 이 요동수복 작전 계획은 성공적으로 잘 풀릴 수 있을 것인가? 뭔가 좀 불안하죠, 그죠? 저런 사기꾼 기질을 갖고 있는 모문용을 믿고서 해야 되는 거니까요. 거기에 대한 결말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